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신레몬을 준다면 그것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카네기의 유명한 말이죠. 인생이라는 레몬을 신것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지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들 들떠있는 새해인데 혹시 내게만 이 새해가 신레몬처럼 느껴진다면 실망하지 말고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노력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TV 도서관에 가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힘쓸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매주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조사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태중 해외자료조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경희 법률자료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 김태중 조사관님이 준비하신 스페인 소식입니다. 우리가 신문기사나 뉴스 검색할 때 구글이라는 사이트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이른바 구글세 때문에 구글의 뉴스 서비스가 중단됐다고요.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제공되는 뉴스에 대해 언론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스페인의 새로운 지적재산권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정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구글세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자 이에 반발한 구글이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것입니다. 네, 이 스페인의 그 지적재산권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각 언론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제목만 표시하더라도 사용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재산권법 제32조 제2항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법에는 구글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구글이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구글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아성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유럽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에서는 막대한 광고비를 챙겨가는 구글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열심히 이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사인데 정작 이 콘텐츠로 돈을 버는 거는 이 기사를 유통하는 포털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곰이 재주를 부리고 돈은 왕성가망이 번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유럽에서 스페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얼마 전 독일에서는 게재에 동의한 언론사의 콘텐츠에 한해서 구글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발의되었고요. 네. 또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구글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네. 각기 유연한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건데요. 유독 스페인에서 구글과 마찰이 불거진 이유는 개정된 법에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 데 있습니다. 네. 즉, 이 규정으로 인해 언론사들은 원치 않더라도 구글 같은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를 청구해야 되었는데요. 따라서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계속 한다면 천문학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구글은 스페인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네. 구글에서 이 스페인 뉴스를 중단한 것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구글의 스페인 뉴스 중단 조치가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구글 뉴스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월 100억 회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만큼 인터넷 사용자나 뉴스 공급자 양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는 당분간 편리했던 구글의 통합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스페인 언론 매체들은 파워풀한 전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 구글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궁금한데 뭐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요? 포털에서 이 언론사의 콘텐츠 내용을 지불하고 있나요? 국내에서도 구글세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신문사나 출판사의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은 지불하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불을 하고 있군요. 예. 근데 구글은 이제 막 시작했고 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구글세 징수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콘텐츠 사업 진흥 기금 같은 걸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페인의 지적재산권법 구글세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양육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이 된다고요. 저희가 2주 전에 일본의 교육비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경희 조사관님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올해 세제 개정으로 출산 비용 그리고 불임 비용 그리고 육아 비용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교육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를 갖다가 계속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부모나 조부모가 그러니까 자녀의 아니면 손자녀의 출산 비용이나 결혼 비용에 대해서 1인당 약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갖다가 비과세한다는 제도입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교육비 증여세 비과세 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교육비 비과세 제도는 그러니까 원래 명칭은요 교육자금 일괄증여 신탁제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고 올해 2015년도까지 적용되는 제도예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 대해서 약 1억 5천 원. 1억 5천만 원까지. 네, 그렇죠. 은행에 신탁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게 30세의 아이가 도달했는데 이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네. 결혼 비용, 양육 비용 비과세 제도는요. 그러니까 올해 2015년부터 앞으로 4년간 한시 제도로 적용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는 조부모만 가능했는데요. 부모나 조부모가 20살에서 50살에 이르는 자녀나 손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임 비용이나 육아 비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은행에 신탁을 해준 경우에 그 비과세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여세 비과세 제도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잃어버린 경제 20년 그리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타파하고 싶은데요. 실상은 2015년부터 상속세에 대한 기초 인하액 비율이 있습니다. 인하를 안 시켜주는 대로 지금 법안이 이번부터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인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더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의 60%를 60대 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노인들의 이 자산을 갖다가 젊은 세대에 이전하면서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 제도인 것입니다. 네, 일본의 증여세 비과세 제도가 우리나라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은 이 생활 비용을 갖다가 아니면 교육 자금을 안정적으로 자녀한테 주고 싶은 노인층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이 노인층의 희망과 정부의 노력이 상호 윈윈한 제도가 이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활성화에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층이 다시 한번 그 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펴줬다는 의미에서 저희한테 수사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자, 일본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멕시코 소식입니다. 김태중 조사관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지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멕시코의 대학생 집단 살해 사건 이후에 멕시코에서 어린이 청소년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이에요.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9월 멕시코 케레로주 이구알루시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하던 44명의 교대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들이 모두 시체로 발견됐고 부패 경찰의 사주를 받은 갱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아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이후 재발 방지책으로 지난 12월 멕시코 의회가 어린이 청소년법을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네. 경찰과 이 범죄 조직 간의 유착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그 범죄라고 하니까 참 충격적인 이 사건인데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더욱이 멕시코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도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권과 치안이 과연 멕시코에 존재하는가 의구심을 갖기에도 충분했는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멕시코의 법체계는 중남미 국가들의 법 골격을 확립해 준 이른바 중남미의 나폴레옹격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 실제 국가가 다른 네. 두 얼굴의 멕시코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훌륭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지켜지지는 않는 일종의 모순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튼 어린이 청소년법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3개월여의 진통 끝에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멕시코 내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법이 통과되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건설할 초석을 마련했다고 법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멕시코를 원한다면 우리 애들이 평화와 화합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들 어린이들이 바로 멕시코의 희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자, 멕시코의 희망이라는 이 어린이 청소년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법의 주체로서 동일한 처우와 권리 그리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통령과 시민 대표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 통합 보호 시스템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정부와 정부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확립하여 정부와 정부 산하 각 기관들이 통법 이행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법이 멕시코 치안부재라는 등식을 얼마만큼이나 지워버릴 수 있는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멕시코 어린이 청소년법, 뭐 진작에 있었어야 할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본 소식이 남아 있는데요. 헤어진 옛 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과거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사건이 최근 일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전국 웹 카운셀링 협의회에 따르면요, 2012년도에는 1년에 한 10건 정도의 영상물 배포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2014년부터는 한 달에 30건 이상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4년 11월 개인 성적 영상물 배포에 의한 피해 방지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규제를 했었나요? 네, 두 가지 법이 적용돼서 규제가 되었는데요. 네. 한 가지는 형법상의 음란물 배포죄가 적용되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문제점은 형법에 있어서 음란물 배포죄 같은 경우는 음란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점, 그 경우만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처벌법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개인의 성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정된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만약에 인터넷상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이 영상물을 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 제시한 자에 대해서도 네. 또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제도로 해서 인터넷 서버 운영자에 대해서는요. 기존에는 영상물 발신자에게 그러니까 먼저 문의를 하죠. 이게 진정으로 이거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게 삭제를 해줘야 되냐. 근데 삭제해주라면 바로 삭제하면 되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7일 이후에 삭제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례를 규정해서 7일이 아니라 이틀 후에 삭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서버 운영자가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는 그 기간을 대폭 줄였다는 게 특징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이 삭제를 해야지 피해자의 보호가 그만큼 줄어든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다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네. 지원 체제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경찰서에서는 이제 여성 경찰관이 이 피해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도 법무성이나 총무성, 저희 행정자치부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에서는 영상물을 빨리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법지원센터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제 법률 정보를 갖다가 설명하고 이 성적인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이 공공윤리에 대한 의식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조경희, 김태중 두 분 조사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방을 보니까요. 네. 되게 어수선해요. 책들이 좀 많은데.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로 어떤 책을 좀 읽으세요? 그래도 여행책도 좀 읽고요. 또 수필도 간혹 읽습니다. 시도 읽고 싶은 때가 있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정책에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죠. 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네. 선진국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면 참. 제가 볼 때는 그 토마스 게이건이라는 분이 미국을 사랑하는 분 같아요. 미국에 넘치는 이제 부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독일을 여행하면서 독일에서 받은 인상과 좋은 점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놀란 거죠. 그리고 미국을 독일을 통해서 반성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지도 펴력한 그런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이 게이건이라는 분은 미국의 그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얻어진 실질적인 부 그리고 실질적인 행복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유럽의 한 나라인 독일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행복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분야를 닥치는 대로 대화하고 닥치는 대로 이야기하고 또 그냥 바로 그냥 느끼는 말을 바로 내뱉는 방식으로 그런 글 같아서
좀 더 재미있었고 또 어찌 보면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절반, 약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균질화된 생활 조건을 가지고 행복 지수와 GDP는 다르다. 독일은 실질 국민 소득이 높다. 그 이유는 이제 교육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 공익 개발을 많이 해서 SOC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없기 때문에 짜증도 안 나고 또 낭비한 시간이 없어서 적은 수치지만 사실 훨씬 더 높은 국민소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정확한 무슨 계산적 근거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나오는 생각과 그 느낌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바바라는 수치상으로는 좀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일의 이사벨이 누리는 이제 자유와 소득과 실질적 행복과 만족감은 미국의 바바라보다 훨씬 높다. 바바라 회사는 이제 아주 극대화된 효율성을 이제 바라는 기업으로 돼 있는데 그 기업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수요에 맞지 않으면 바바라는 이제 해고될 위험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들이는 노력, 그 다음에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약을 먹는 거, 이사벨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해고 위험을 덜 받게 되고. 직장 평의회. 그런 절차에 따라 저는 뮬러 씨의 해고에 반대합니다. 노사 공동결정 제도. 노동자 이사 전원은 슈미트를 차기 최고 경영자로 추대하셨습니다. 지역별 임금 결정 제도. 내년 우리 지역 내 모든 서점 영업직 사원들의 연봉이 17% 인상 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해고될 위기가 적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안정성, 그리고 또 그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노동 친화적이고 노동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본대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에도 독일은 이제 전 교육이 무상이죠. 특히나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무상인데 대학을 안 가는 분의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의 과정을 거쳐서 마이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마이스터로 성장한 사람과 대학을 가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그 소득 수준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피아노 조율사라든지 그 정원사라 하더라도 그 정원사의 그 연륜에 따라서 의사에 비해서 그렇게 결코 월급이 적지 않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는 시험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권유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평가, 학생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결국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바를 이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하면서 성향에 대한 선택이지 이것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거의 자영업자 상점마저도
법으로 거의 어떤 조합의 형태로 돼 있으면 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일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법 위반이거나 도덕 위반이 되는, 그 규율 위반이 되는 거죠. 예.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쉬는 그 적절한 조화, 건강상의 조화를 깨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또 그럼으로써 오히려 쓸데없는 진료 행위를 받아야 되고 나라의 어떤 비용을 또 추가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서로 간의 금도를 뭐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영어 잘 못합니다만 what is good for GM is to be good for America, United States. 그러니까 GM에 좋은 것은 미국인에게 좋은 것이다. 미국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보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뭐 크라이슬러, 포드, 그 회사들을 제치고 미국에서 1위 회사가 메르세데스 벤츠 아니에요? 그건 독일 회사입니다. 미국이 볼 때는 가장 비자본주의적인, 비자유주의적인, 비효율적인 그런 그 구조로, 경영 구조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는 5대 5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5, 사측에서 5를 파견해요. 가장 최고의 유능한 막 그 경영의 귀재이고 파이낸스의 귀재이고 디자인의 귀재인 CEO를 가장 많은 돈으로 고용한 그런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닙니다. 독일 어느 지역의 어떤 지역 조합형 회사입니다. 지역 조합형 회사. 그 벤츠가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미국인에게 가장 그 호평을 받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미국식의 그 자본주의 방식이 이제는 좀 우리가 재고될 필요도 있겠다. 상대화돼야 될 것 같다. 뭐 그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좀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이 책에서 느낀 저는 가장 큰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직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직 그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영문책을 요새는 뭐 영어도 잘 보니까 원어로 우리 학생들이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국회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스페인의 아나키스트이자 진보적 교육자인 프란시스코 페레. 정치적 혼란기였던 19세기 말, 그는 국가교육을 거부하고 아이들의 자유를 강조한 모던 스쿨을 설립했다. 국가 권력의 위협을 느낀 정부는 그를 위험한 교육자로 여겼고 결국 그는 정치적 누명을 쓴 채 총살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모던 스쿨의 교육 실험은 20세기 초 스페인과 유럽 일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최초의 교육 순교자가 된 페레. 그의 생애와 교육 철학을 담아낸 책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를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화면으로 보셨듯이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입니다. 이 시간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박용석 교수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다뤄볼 책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예전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낸 책과 또 비슷한 제목이어서 네. 참 익숙하기도 한데요. 우선 이 책 어떤 책인지 대략적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그 20세기 초 그 스페인의 어떤 교육자인 그 프란시스코 페레
새로운 어떤 실험학교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모던 스쿨, 모던 스쿨의 어떤 설립 과정, 그리고 그의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요. 20세기 초반에 그런 새로운 또 진보적인 그런 학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교육자인 프란시스코 페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세운 모던 스쿨이라는 학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프란시스코 페레 하면 솔직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닌데 어떤 인물인가요? 스페인에서 우리가 어떤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진보적인 어떤 교육자를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이제 그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 자신이 굉장히 열렬한 공화주의자였었는데, 근데 이제 1885년에 이제 그 왕정을 타도하기 위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때 이제 그 관여했던 페러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에서 한 16년 정도 그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프란치스코 페레가 사회적인 혁명가였다가 물론 뭐 스페인 교사를 잠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교육 운동에 투신하는 교육자로 변신을 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변신을 하게 됐는지 그 사연도 궁금합니다. 파리에서 이제 그가 그 교사로 이제 치료하면서 네. 그 애너키즘의 대부라고 하는 로렌조를 만나서 네. 사실은 그때 그는 이제 애너키스트로 이제 전향합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공화주의자로서 왕정에 저항했던 이제 그런 어떤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애너키즘은 우리가 보통 뭐 무정부주의자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네. 결국 애너키즘이 의도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그 억압하는 일체의 모든 어떤 체제 그런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게 이제 애너키즘이거든요. 네. 이런 그 애너키스트들이 갖는 어떤 그런 혁명 운동이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실감하게 되고, 네. 우리 혁명가들의 어떤 이기심, 위선 그런 것들을 그런 또 많이 경험했던 네.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과연 혁명을 통해서 그런 이상 사회가 과연 도달할 수 있는가? 네. 우리 혁명보다도 저 중요한 것은 우리 민중의 어떤 변화이고, 그 민중이 어떤 사고하는 민중이 될 때만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그런 이상 사회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고, 그런 민중이 어떤 사고하는 민중이 되려면 결국 길은 뭐냐? 결국 교육밖에 없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페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네. 혁명적인 어떤 행위라고 그는 본 거죠. 1901년에 그 스페인에서 거의 어떤 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급진적이고 어떤 진보적인 자유학교인 네. 모던 스쿨. 네. 그 학교 이름이 이제 네. 그 불어로는 이제 레스쿠엘라 모데르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영어로는 그냥 모던 스쿨로 네.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책의 구성이 좀 독특한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페레의 간략한 전기가 나오더라고요. 책의 구성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앞부분은 이제 모던 스쿨이 어떻게 이제 설립됐는지, 네. 페러가 어떤 교육적 이상을 가졌는지 네. 하는 그런 이제 그 페러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요. 네. 이 책의 특징 후반부에는 이제 그 영남대 그 박홍규 교수님이 쓴 네. 그 페러의 어떤 생애와 사상을 이제 잘 그 요약 정리해가지고 오히려 앞에서 이제 그 이 제시했던 그런 어떤 페러의 그 교육 사상과 그의 학교 이야기를 네. 다시 좀 뒤에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민 형식으로 이 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부분은 교육가로서의 페레, 뒷부분은 뭐 사상, 혁명가로서의 페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제3자가 네. 이제 정리한 네. 내용이죠. 이제. 네, 네. 네. 자, 앞부분에 페레가 설립한 학교 모던 스쿨에 대한 이야기 교수님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모던 스쿨 어떤 학교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던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 구습으로부터 벗어나고 네. 어떤 그런 교조적인 교리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뭔가 미신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제 여기잖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네, 모던이라는 의미가 그런 걸 그렇죠. 담고 있죠. 그 왕족과 귀족 그리고 이제 되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이죠. 그런 어떤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봉사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네. 그리고 그런 수단이 될 때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이 페러가 깊이 고민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었고, 과연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이 그 한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또 창조적으로 개척해가는 네. 그런 어떤 인간을 기를 때만 네. 그럴 때만 비로소 이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페러는 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 모던 스쿨 이 학교에서 기존의 학교와 어떻게 다르게 교육을 시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네네. 점에서 좀 달랐습니까? 사실 이제 그 모던 스쿨의 어떤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러니까 네. 100년 전이죠. 100년도 네. 더 넘은 네, 그 당시 전에도 굉장히 어떤 급진적인 것이었고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육에 비춰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앞서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서평을 할 때도 이 페러의 어떤 모던 스쿨은 오래된 미래다. 오래된 미래. 네. 멋있는 표현이네요. 네,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네. 사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취해야 할 어떤 미래의 학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여기 학교가 이제 뭐 오늘날은 우리가 다 이제 남녀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뭐 남녀공학이 뭐 고등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된 것도 얼마 안 됐죠, 그죠? 네. 근데 뭐 100년 전에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남녀공학은 거의 뭐 죄악시한. 왜냐면 특히 카톨릭이. 그렇죠. 네, 굉장히 보수적인. 네. 이 페러는 남자와 여자가 교육에 있어서 절대 차별이 주어져서는 안 되고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자신의 어떤 소질과 능력을 다 개발하는 진정으로 사고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일체의 상벌을 다 폐지해 버렸어요. 상벌을? 네.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폐지했는데 소위 그런 상벌을 통해서 뭐 유능한 아이, 무능한 아이 그렇게 아동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또 상을 타기 위해 또는 벌을 피하기 위해 하는 그런 교육 자체가 오히려 철저히 반교육적이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것이다. 스스로 성장하는 인간을 키워야지 그런 상벌에 지배되는 인간을 키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시험이죠, 시험. 그렇죠. 네, 그 시험도 다 폐지했어요. 시험이라는 게 뭐냐? 이미 어떤 만들어진 지식을 거의 반은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신이 점수라는 걸 통해서 어떤 성취를 확인하게 하는 이런 어떤 시험은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을 키우는데 아주 가장 유해한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진정한 어떤 인간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층을 초월한 교육을 위해서 그는 이 수업료도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 차등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빈곤한 아이의 경우에는 아예 무료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이제부터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01년 문맹률이 70%에 이르자 정부는 의무 교육을 약속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달랑 오두막 하나 던져주고 여기서 교육을 하라고? 책상도 교재도 없이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해? 말뿐인 의무 교육이네. 우리를 바보로 하나? 오로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공교육 역시 가톨릭의 지배하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받았던 상황. 그 틈에서 민중들의 가난과 핍박은 계속됐다. 교육을 받으면 뭐해?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로 오세요. 오늘의 첫 수업을 시작해볼까? 교재도 없이 수업을 한다고? 남자 여자가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한다고?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토론을 하면 된단다. 빈부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수업을 한 모던 스쿨. 그 창시자는 바로 프란시스코 페레. 아이들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학생 수 역시 갈수록 늘어났다. 또한 그의 사상은 유럽 전역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자유를 위한 헌신으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학교는 처음 시작은 불과 한 30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5년쯤 지나고 나가지고 한 전체 1,700명에 이르는 그런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이 학교가 크니까 사실은 그 왕정이나 그런 지배 집단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그렇죠. 위험스러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겠죠. 정말 그 교수님께서 서평에서 얘기하시는 오래된 미래라는 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100년 전에 현재 지금의 뭐 대안학교라든지 열린 학교와 비슷한 교육 방식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시대를 앞서간 교육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 페레가 처형을 당하면서 삶을 마감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과정도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그 1906년에 이제 그 페러가 국왕 테러 사건 공모로 이제 그때 연로가 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이 국왕 테러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모던 스쿨 열의 이 그 사서 선생님으로 있던 그 마테오 모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왕이 참석하는 행사에 폭탄을 투척한 거였어요. 관련이 있기는 했군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사였으니까, 사서 교사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의 어떤 폭탄 투척 행위에 페러는 전혀 그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냥 그의 단독 행위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교사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더라도 그 학교를 좀 믿게 보고 있던 그런 정부에서는 페러가 분명히 좋은 공범자다. 좋은 구실이 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범의 증거를 찾았는데 이제 공범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1년 만에 옥고만 치르고 그때는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제. 풀려났는데 이제 1909년에 그때 이제 대규모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왕정을 타도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군사 반란의 어떤 배후로 페러를 이제 지목하면서 또 페러가 이제 과거 파리에서 이제 애너키스트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페러가 또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저항 운동에 전부 다 연루되어 있었고 뭐 등등 다 이제 혐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검사가 이제 사형을 구형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그 재판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페러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그 처형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불과 며칠 이내에 총살형이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억울한 죽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페레의 죽음이 반향이 무척 컸다고 하죠. 스페인은 물론이고 전 유럽에 걸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요? 스페인 정부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비난도 물론 받았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를 하나의 혁명적인 순교자다. 혁명적인 순교자 목록에 이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오늘 평할 때 교육 순교자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의 그 교육 철학을 연구하는 뭐 페러 협회 같은 것도 이제 발족이 됐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서는 뭐 그의 이름을 딴 거리도 만들고, 벨기에는 뭐 그의 기념비도 만들고,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를 또 기리고 또 추모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넓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페레의 교육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이런 그 좀 진보적인 내지는 급진적인 어떤 학교의 사례가 보통 소개되면 꼭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그죠? 야, 저런 학교가 과연 우리 현실에 맞겠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들 많이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데 우선 그 교육의 어떤 그 형식, 그런 방식 면에서는 사실은 그 오늘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이 비제도권 교육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대안학교. 우리나라 대안학교가 이제 과거보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뭐 한 200여 개 정도의 대안학교 운영이 되고 있고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학교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그 페러가 실천했던 그런 교육의 다양한 그런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거의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제도권 교육인데 이 제도권 교육에 과연 저런 게 뭐 적용될 수 있냐? 특히나 이제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공교육
근데 저는 이제 결국 오히려 이런 페러의 어떤 이런 그 교육 사상과 실천이 정말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정말 우리 현실에 절실하게 참 필요한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 제도권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져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방향을 지금 지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입시 위주 교육이 지배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학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근데 학벌주의 사회를 어떻게 타파하냐? 그건 결국 그 이 사회가 어떤 학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평가되는. 근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그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학벌이 아니라 그 이 사람의 어떤 능력,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기준 가지고만 다 뽑으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초중고 그런 공교육 과정에서 전부 다 자신의 어떤 이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네. 그러면 역시 우리 사회도 네. 좀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의 그런 입시 위주 교육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네. 네. 오늘 도건전평에서 함께한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우리 시대의 교육의 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용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 산책입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다채로운 신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계획하며 시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시간 관리의 노하우를 제시하는 책, 사이토 다카시의 시간관리 혁명을 소개합니다. 일본 메이지대 교수이자 대기업 CEO들의 멘토로 유명한 사이토 다카시. 평소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1분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1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분 동안의 집중이 얼마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의사결정부터 협상, 아이디어 발상, 잡무 처리까지 분야별 시간관리 전략을 11가지로 나누어 담아냈는데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저자는 항상 시간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당장의 1분에 집중해보라고 말합니다. 팟캐스트 빨간 책방의 진행자 이동진 작가와 김중혁 작가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화제의 신간,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을 소개합니다. 회당 다운로드 수 평균 15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이동진의 빨간 책방. 방송에서 주요 도서로 다뤘던 80여 권의 책 중 청취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외국 소설 7편을 엄선해 그 내용을 정리해 담아냈습니다. 책 속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외국 고전 문학부터 신작들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들이 고루 포진돼 있는데요. 호밀밭의 파수꾼,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등의 소설에 관해 그 내용은 물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 3년째를 맞아 북한연구학회가 연구 성과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총 5권으로 기획된 일종의 연구 총서인데요. 그중 첫 번째로 출간된 책,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입니다. 국내 학자 5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연구학회가 북한 김정은 시대를 분석하고 조망하는 책을 시리즈로 발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모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출간된 이 책은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의 북한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학문적인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초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어 이 정권의 향후 노선을 예측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대 사회학자가 오늘날 일본 젊은이들의 맨 얼굴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분석한 책,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을 소개합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됐던 2011년 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의 젊은이 4명 가운데 3명은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일본 젊은이들. 과연 이들의 감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결론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탈출구로 현실에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책은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초판이 출간된 이래 판매량 15만 부를 돌파하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1985년생인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자신이 속한 젊은 세대의 현 주소를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담아낸 책,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이 출간됐습니다. 노인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반면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를 알려면 인구 변화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 이 책은 인구 변화가 초래할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미래의 모습을 인구 변화와 성장 전환, 그리고 미래 사회 등의 키워드로 분류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10가지 트렌드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데요. 여성시대, 생활독신, 미래불안, 평생근로 등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인구 감소가 불러올 미래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 결혼정책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독서할 때 당신은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한 주도 좋은 친구가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TV 도서관에 가다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